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50년 넘게 우리 하늘을 지켜온 명품 전투기 F4 팬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늘의 도깨비라 불려온 팬텀기에 깃든 사연과 추억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2030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광 한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K 콘텐츠의 실체와 그 위력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료 위기 속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에 사직서를 일괄해서 내겠다. 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데 그 비대위가 어제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서울대병원이면은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네. 그리고 보라매 병원 3개 병원에서 한 1,700명 정도의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43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긴급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 측에서 발표하기를 논의 결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18일에 모두 사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사직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직인데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의료 행위는 계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정부의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대 의대는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이번 사태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 같은 경우에 한 12,000명 정도가 의료 현장을 이탈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중에 4,500명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면허 정지를 하겠다는 이런 사전 통지서를 지금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뭔가 마지막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과 특히 생명의 위협을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했네요.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떠나고 나서 뭐 근 4주 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당히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네. 그 서울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18일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1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목전에 다가왔다 위기가.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제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를 대표해서 주무장관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오늘 있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곁을 좀 지켜달라. 네. 그러면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호소를 하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입장은 좀 강경합니다. 네.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환자들의 고통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상황은 점점 한계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흔히 그냥 팬텀기, 정확히는 F4E 팬텀입니다. 하늘의 도깨비로 불려왔죠. 명품 전투기였는데 지난 8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후배 전투기들과 함께 일명 엘리펀트 워크, 즉 코끼리 행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저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도열해서 행진을 하는, 그러니까 사열과 같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이 미국에서, 미 공군에서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자,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정말 그 코끼리 떼 같기도 하고요. 그 유래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난 8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저중에 이제 팬텀기가 있습니다. 후배 최신 기종들과 함께 저렇게 했습니다. 아주 장관이네요. 자, 왜 이 전투기들의 이동을 코끼리 행진, 코끼리 걸음마라고 한 거죠? 네, 코끼리 걸음마가 이제 영어로는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전투기들이 전투에 실제로 전투를 할 때 그런 무장을 갖춰서 비행기로 날아오르기 전에 활주하는 그런 단체로 활주하는 훈련을 엘리펀트 워크라고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은 거대한 코끼리들이 때로 지어서 이동하는 듯한 모습과 닮았다 해서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상에 떠올라서 곧바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이 도열을 해서 행진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적국에게 이런 공군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미국 공군이 이런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갖는 모습이 가끔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네. 자, 이 엘리펀트 호크에 참여한 F-4E 팬텀기는 취역,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져서 전투 상황에 투입된 지 무려 66년이 된 명품 전투기입니다. 재원은 어떻고 또 활약은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F4 팬텀 2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제조는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했습니다. 첫 비행을 시작한 것은 1958년 5월 27일이고 양산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역시 같은 해인 1958년부터 81년까지 총 5,200여 대에 가까운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생산이 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이스라엘, 독일, 일본에서도 상당히 주력 기종으로 이 F4 팬텀을 도입을 했었는데 퇴역 연도를 보면은요. 영국의 경우에는 1992년부터 퇴역을 하기 일찌감치. 예.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1969년에 이제 처음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퇴역이 됐다는 점에서 물론 도입 연도가 조금 뒤처진 면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전투기를 상당히 기름치고 조이고 네. 아껴서 써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주요 기종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능할 것이고요. 1969년에 도입이 돼서 1994년까지 우리 공군을 대표해온 주력 전투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상당히 그 성능이 우수한 기종으로 품평을 받아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20여 대를 운영하다가 대부분이 퇴역을 했고 은퇴했고요. 예, F4 기종 중에서도 이제 D가 있고 E가 있고 정찰기인 RF4C라는 게 있는데 네네. 4E 기종만 한 10여 대 정도가 남아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서 예. 퇴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총 5,200여 대 가까운 정확히는 5,195대가 생산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스라엘에서 주력 전투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프로펠러 전투기에 이어서 이제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 중에서는 3세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상당히 성공적인 기종, 그래서 많이 양산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토록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팬텀이라는 게 유령을 뜻하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를 지키면서 반대편 진영에게 하늘의 유령으로 불렸던 그런 전투기였습니다. 55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도 대단한 화제였는데요. 당시 뉴스 함께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전폭기엔 이른바 팬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기를 갖게 되었으며 국방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공산군의 전투기 미그 잡는 도깨비로 불리우는 이 팬텀기는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오래일 뿐더러 무장과 공중 기동 면에서 어떠한 공산 계열의 전술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신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그때까지 북한은 소련제 미극기로 무장을 해서 우리 공군력을 사실상 능가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팬텀기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끝내 관철을 시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69년에 팬텀기가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 소련 미극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우리나라의 2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도 마하 2를 넘는 속도로 날 수 있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노후화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군력을 확대하는 게 증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였는데 그래서 1966년에 공군 증강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네. 그리고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팬텀기 도입에 대해서 결국 합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서 단판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팬텀기 같은 경우가 원래는 미국 해군이 개발한 함재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뜨고 나르는 그런 비행기로 개발이 됐는데 워낙 성능이 좋고 무거운데도 미사일을 싣고도 마하 2가 넘는 속도로 나를 수 있어서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이나 미국 해병대도 주력기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전투기여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팬텀기를 수입을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팬텀기를 내주기를, 즉 이전해주기를 꺼려하는 존슨 당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 이렇게 나오면 베트남에 투입한 우리 병력을 철군시키겠다. 이런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가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 때였었는데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국군을 베트남에 보낸 당시였었는데 1968년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1968년 1월 21일 그렇습니다. 1.12 사태죠. 그렇습니다. 또 같은 해에 미국 해군 푸에블로를 북한이 납포를 한 일이 있었죠. 원산 앞바다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120명의 무장공비가 삼진 울척에 침투한 사건도 있었고요. 울진 삼척이라고 우리가 울진 삼척. 같은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보가 긴급하게 돌아가던 이런 상황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시급해서 국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뜻을 비췄고 이에 화들짝 놀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철군을 하면 굉장히 베트남 전쟁이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 팬텀기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팬텀기는 이런 과정을 거쳐 도입되자마자 그야말로 하늘의 도깨비, 하늘의 유령이라 불리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팬텀기를 몰고 왔던 조종사들 가운데는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스타 신성일 씨의 친형도 있었는데 1호기의 조종관을 잡았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텀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까지의 과정도 마치 한 편의 영화 같고 또 그 실제 편대장을 했다는 분도 신성일 씨의 친형이라는 점도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았죠. 사진 속에 신성일 씨 왼쪽에 그렇습니다. 제복 입은 분이에요? 네. 당시에는 이제 저분이 이제 35살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이. 전투기 편대가 1969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이죠. 카디즈에 들어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번기의 조종관을 잡은 편대장이 강신구 중령이었습니다. 네. 왜 신성일 씨의 형이 강신구, 그러니까 성이 다르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신성일 씨가 원래 강씨거든요. 강신영 씨. 예. 그래서 한때는 강신성일로 이렇게 이제 불리워지기도 국회의원은 했었죠. 그 이름으로 나갔죠. 그랬습니다. 네. 1969년 그러니까 이 본토에서 출발해서 괌하고
오키나와에서 이제 급유를 한 이후에 대구까지 왔다는 것인데 12,000km를 날아서 왔습니다. 대구에 안착하기 전에 수직 상승을 한 다음에 음속을 돌파하는 그런 묘기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았고요. 네. 그 이후에 대구 기지에 안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팬텀기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시에 그 방금 전에 안보 상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군에 있어서 하나의 족적을 남긴 그런 도입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하늘 위를 쌕 하고 두 수 세 줄로 지나가면 야, 팬텀기 지나간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입장을 바꿉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준 팬텀기들을 좀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팬텀기 5대를 사들이기 위한 방위성금 모금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공군 공공기지에서 베풀어진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입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사를 통해 짧은 시일 안에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성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애국 반공투사임을 증명한 것이며 우리 국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대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기꺼이 낸 방위성금으로 마련한 팬텀 전투기 5대는 필승편대로 명명됐는데 신의 F-5A 자유의 투사와 F-5E 타이거 전폭기의 축하 비행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방위성금, 국민학교. 지금의 50대 중반 이상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반장으로 있으면서 방위성금 거둔 기억이 나는데 김평론가도 내보셨죠? 그렇습니다. 방위성금이라고 하면 50대 이상에게는 상당히 귀에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네. 있죠. 당시 1974년도에 미국에서 그 월남 패망과 함께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위기 상황임을 실감을 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왜 한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이뤄야 된다. 이와 같은 열망이 반영되면서 방위성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무려 163억 원에 이르는 방위성금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의 50년 전이니까 대단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65억을 들여서 1975년도에 5대의 F4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989년까지 총 80대의 F4D를 구매를 하게 되고요. 우리 영공의 방위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 이에 그 상당히 자극을 받았던지 일본 역시도 최신형 F4E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된 그 F4E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많은 대수의 F4E를 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일본이 그때 돈 많았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는 더 좋은 거 사라. 그래가지고 경쟁이 벌어져서 팬텀기 도입 경쟁이 동북아시아에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천하의 팬텀기도 세월의 흐름만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잦은 오작동, 또 빈발하는 추락 사고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공군 측에서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6월에 모두 퇴역을 시키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61년에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63년이 된 거죠. 전투기로서는 수명이 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팬텀기를 개발한 맥도넬 더글래스사는 1996년에 보잉에 그 흡수 합병이 됐고 1997년이죠. 1996년에 이미 미국에서는 완전히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야 됐고 다른 그 팬텀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혹시 그 부품이 없는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면 이제 정말 없으면 네.
3D 프린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3D 프린터로 직접 부품을 만들어서 고쳐서 쓰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한계 상황에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고장 때문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2000년에 충남 금산에서 네.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렇죠. 네, 2001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락 사고가 연 이어지니까 군 당국으로서는 이제 한계 상황에 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지금 현재 6대가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 6월에 전부 퇴역시키기로 10여 대가 있다고 하는데 6월에 전부 퇴역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퇴역을 하면 이제 박물관으로 가거나 그렇겠죠. 안보 교육용으로 쓰일 텐데 그거 타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떠세요? 전쟁 박물관 이런 데 아마 전시가 되면은 직접 한번 올라가서 조정칸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렇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영공 하늘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불리는 F-35 스텔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라는 게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야말로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투기인데 북한이 벌벌 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투기죠? 벌벌 떨죠. 왜냐하면은 스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과 방패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영공의 침입이 있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레이더고 그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제 스텔스 기능인데 F-35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팬텀기의 퇴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세대 전투기라고 하면은 F-15, 16이 있고 그 이후에 5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22 랩터가 있고요. 네. F-35는 ABC형이 있는데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수천억 대에 이르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가장 그 기능이 고기능이다라고 네. 평가되는 것이죠. F-35A가 첫 배치됐을 때 북한에서는 굉장히 아마 위기감을 느꼈을 네. 겁니다.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F-35 스텔스 기능은 그 특수 도료를 전면에 이제 장착을 함으로써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거죠. 안 잡히죠.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한 아마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입 기능이 가능한 것이고 또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을 탑재를 하게 되면 순항 미사일은 그 자체가 이제 제트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밀 타격, 저공 비행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점 타격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북한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북한 방공망 밖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로 날아가서만 때리는 하는 게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한참 밖에서 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적 목표 같은 것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팬텀의 후예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텀의 퇴역을 아쉬워하면서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 이상이 30살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른바 K 콘텐츠에 흠뻑 매료돼서 모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MZ세대란 뜻인데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싼 맛에 여행 오는 나라, 또 기생관광이니
깃발 관광이니 하는 조롱을 받았던 우리나라 관광이 그야말로 뽕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연령대가 그야말로 확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영화에서부터 드라마, 아이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K컬처에 매료된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통계입니다.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는가를 아마 집계를 해봤더니 작년에 총 1,103만 명이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20세 이하가 10%고 21세부터 30세까지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령 중에 35.6%가 30세 이하 MZ세대라고 할 수 있죠. 3명 중 1명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연령대별 수치를 보면은 21세부터 30세까지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30세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10년 전에만 해도 한 25% 정도, 27%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새에 8% 이상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패키지 말고 백패커, 그야말로 가방 싸서 친구들이랑 내 돈으로 옵니다. 내 돈 내산합니다. 바로 그런 이 K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K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K 컨텐츠를 보고 나서 그러면 한국에 한번 직접 가보고 싶은데 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31.9%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 동안에 OTT 서비스 등을 비롯해서 여러 영상이나 또 K-팝 이런 것들을 접한 젊은 세대들이 실제 그 종주국에 한번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주국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 뷰티, 푸드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우리 그 식산업, 그 음식 수출도 상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한일 문화 개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겨울연가 바람이 불지 않았었습니까? 후유노 소나타. 네. 1차 한류 바람이 불면서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장년 이상의 여성들이 상당히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K 컨텐츠라는 것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먼저 영상으로 접해보고 나서 한번 그 나라에 직접 가보고 싶다. 네. 가보고 싶은 걸 넘어서서 그럼 그 언어도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결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 오징어 게임의 저 녹색 추리닝이 동이 났잖아요. 지금도 저거 입고 다니는 유럽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달고나가 나오면 저 달고나도 한번 가서 직접 거기서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층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광을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투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사이트시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치나 유적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늘어난 외국인 젊은이들의 관광 목적, 단순히 뭐 이렇게 사이트시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형 관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MZ세대들이 한국에 와서 K-댄스를 배우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랄지 틱톡이랄지 이런 SNS를 통해서 블랙핑크나 BTS 이런 유명한 한국 K-아이돌들이 추는 춤을 직접 한번 한국에 와서 배워보겠다. 이런 유행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 강사들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 거리에서 쳐보고 싶다. 그렇죠. 뭐 YG랄지 JYP랄지 이런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주변에는 이런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들에서 댄서랄지 댄스 크루들이 직접 저 아이돌 댄스들을 가르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MZ세대의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예약까지 다 하고 그 K-댄스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K-댄스도 그렇지만 요즘 한국 산을 타는 이런 등산을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산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산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뭐 아하. 이런 일이
알려져서 인왕산 같은 데 주말에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등산을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배우고 또 체험하러 온 김에 한국 산도 타보자.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둘레길 투어까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른바 K-뷰티, 즉 한국의 유명 아이돌들, 뭐 블랙핑크도 있고요. 이런 아이돌들의 화장법을 배워보겠다. 이런 외국인 젊은이들의 열기, 그야말로 뭐 뜨겁기 그지없다죠. 네, 제가 한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탕웨이가 원래 그 자국에서 했던 그 화장과 한국식 화장을 한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을 저도 아하.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K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을 넘어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 한국식으로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K 드라마나 K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인기가 있는 것이고 K-팝 아이돌처럼 화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예약 건수가 무려 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본국에서 하고 와야 된대요. 여기 와서는 예약이 안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하면은 미국식 그 전형적인 화장법이 있거든요. 뭐 눈썹을 강하게 그린다든지 아이라인을 세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한국식 화장은 굉장히 그걸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듯 하는 화장이 있거든요. 꾸안꾸라고 그럽니까? 한 듯 안 한 듯. 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헤어까지 그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식 커트라던가 염색, 뭐 펌 이런 순으로 인기가 있어서 또 미용업계에서도 예약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뭐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뭐 잠시 전에 그 인왕산에 가면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K 등산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와 같은 K 미용, 메이크업과 헤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복궁 근처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경복궁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한국식으로 꾸미고 마치 K-드라마 사극의 주인공인처럼 그 공주처럼 이렇게 네. 꾸미고 나와서 그 일대를 활보하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무척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개머리한 왕, 뭐 흑인 상감마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옥 숙박이라고 하죠. 한옥 스테이가 급증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또 찜질방도 가고 다도 체험도 하고 이게 다 패키지로 묶여서 잘 팔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스테이 요즘 꽤 매력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19년에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한 1,700곳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700곳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한옥들이 보면 종로 서촌이나 북천 또는 뭐 은평 한옥마을도 있고요. 네. 서울에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아하. 이 고풍스러운 예스러운 이런 한옥 이런 매력을 갖춘 곳도 있고 또 호텔처럼 그렇게 시설을 깨끗하게 갖춰 있는 곳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옥 스테이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이 이런 편리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서울에 가깝게 관광지에 가깝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집을 나서면 걸어서 바로 뭐 경복궁이나 광화문이고요. 덕수궁, 광화문 이런 곳을 갈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 맞춤형으로 조식을 뭐 양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한옥 스테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옥 스테이의 맛에 빠진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겉은 한옥인데 안에는 또 그 양식으로 꾸며서 외국인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문체부도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자 2천만 명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달성 가능하다고 좀 유인천 장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7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이 찍었을 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좀 완결이 되었다고 보고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2천만 명은 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부진 사장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이 그 한국 방문회 2024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고 연중 내내 여러 유치 그 이벤트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일단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MZ 세대들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또 실행한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그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회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여름이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서 파리 코리아 시즌 이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거기서 이제 한국을 홍보한다는 이런 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잘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카데미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11일에 열렸습니다.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우리 영화 기생충 속의 일명 짜파구리는 이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레시피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짜파구리 저렇게 이제 만든다 해서 그 방법이 각종 SNS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핵심은 오동통한 무슨 면발이라 해서 저걸 씁니다. 특정 상표가 이미 나왔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한우 채끝 등심을 이제 올리는 거죠. 저게 이제 영화 속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먹겠다고 뭐 밀라노에서도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아주 재밌는 영화였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카데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 드라이브즈라는 영화, 한국계 캐나다 셀린 송 감독이 감독한 영화죠. 1.5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독상하고 극본상 후보로 올랐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그런 영화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언급된 한국계 여감독 셀린 송은 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송능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구미 쪽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성장했는데요. 올해 최고상인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송 감독은 내 첫 작품이 아카데미상 2개 부문, 그것도 그랑프리에 후보에 오른 기름을 crazy, 미쳤다고 표현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작품 잠깐 보시죠. There's a word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or fate. I think I just missed him. Did he miss you?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노미네이트.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너와 나의 패스트 라이브즈 3월 6일 극장 개봉. 네, 인연을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셀린 송 감독이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남자 주연은 우리 배우죠. 유태호 씨가 맡았어요. 그런데 영화보다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로 유명 가수 장기하 씨가 여러 번 등장해서 물론 큰 대사는 없어요. 그런데 술을 몇 번 마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출연 사연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기하 씨의 등장에 많이 놀란 관객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장기하 씨가 이 남자 주인공 혜성 역의 오디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래서, 해보려고요? 예, 누가 제의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 오디션 필름을 찍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감독이 알게 됐는데 이 30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 오디션에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셀링송 감독이 나중에 장기하 씨에게 연락을 해서 이 주인공은 아닌데 작은 역이지만 혹시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걸 수락을 해서 결국 이 영화에 나오게 됐는데 이 장기하 씨는 요즘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수 비비가 노래하는 밤양갱이라는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음원을 그야말로 올킬시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고 그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했고요. 요즘 이 연기에 꽤 큰 관심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오디션에 응한 것 아닌가 싶은데 장기하 씨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반가운 모습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상을 못 타서 아쉬워하지만 첫 작품이 아카데미상의 그 작품상의 후보로 올라갔고 사실 각본상도 거의 받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수 영화제에서는 실제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것. 남자 주인공을 맡은 우리 배우 유태호 씨는 15년이 넘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상의 나무 주연상 후보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 과거 배우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15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한과 슬픔 같은 것이 왜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캐릭터에 녹여냈다는 것인데 이제 평범한 한국 남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도 자신을 평범한 한국 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서 어떤 한 스텝이 추천을 하게 돼서 오디션을 봤다는 것인데 그 오디션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를 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셀프 필름을 보내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에 역할이 와서 그러니까 줌으로 계속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장면을 특정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자꾸 시켜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이고 4시간 가까이 이렇게 오디션을 본 경우도 있었는데 약 2주가 지나고 나서 캐스팅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날 청룡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었다는 그러니까 뭐 영광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이 영화의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미나리를 제작했던 A24라는 제작사 거기다 기생충을 만들었던 CJ E&M의 합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제작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가졌고 그래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참 앞날이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태호 씨는요 얼마 전에 뭐 유명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 광부, 어머니는 독일에 갔던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 부모 밑에서 컸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었냐면 그 맞은편에 사는 유럽 할머니가 지켜봤더니 자기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내가 자고 난 뒤에도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봤다. 당신에게 내 가게를 주겠다. 그랬는데 거절했다. 자, 이런 부모 밑에서 컸다는 얘기가 또 감동을 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 여러 그 부딪히는 논란 등을 통해서 결국은 인성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배우도 그 부모님들이 하시고 생활한 그런 여러 근거 위에서 탄생한다고 봤을 때 그와 같은 부모님의 그 역사라던가 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이 배우에게도 품성으로 녹아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무명 생활을 겪어내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부인도 네. 그 아주 나이 차이가 있는 그 사진 작가인데 굉장히 뭐 여보는 다 할 수 있어라고 격려를 했고 그게 큰 힘이 됐다. 또 저 유태호 배우는 못하는 요리가 없는 또 셰프 같은 또 솜씨로도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 배우들은 사실 못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걸 다 하잖아요. 뭐 말 타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승마에 다 능해야 되고 뭐 격투기 플러스 요즘에는 그 요리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컨텐츠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배우들 입장에서도 그 요리라는 것은 큰 아마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참 볼썽사나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라고 해서 팬들이 많고요. 또 에마 스톤 역시 뭐 팬들이 많죠. 그런데 이 배우가 동양인 시상자, 직전 그 아카데미상의 주연상, 여우주연상 받고 나무주연상 받은 중국계 또 베트남계 시상자를 패싱했다.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은 두 배우가 동시에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오펜하이머에 출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무대에 올라간 거죠. 조연을 받으러 가고 그렇죠. 조연상. 아, 네, 영웅 조연상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은 수상자를 발표하는 게 그 전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이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기 있는 저 양자경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양자경 배우가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엠마 스톤이죠. 네, 가여운 곳에 주연상을 받았는데. 가여운 것들. 네, 그렇습니다. 그 엠마 스톤이 역시 그 수상자 발표가 있고 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작년에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양쯔충 배우가 양자경 배우를 저렇게 양자경이 그냥 발표를 상을 했죠. 받아가지고 네, 얼굴도 보는 안 건 많은데. 맞추고 옆에 있는 제니퍼 로렌스한테 가서 막 절친이긴 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 저 전작 수상 배우를 저 보세요. 전혀 지금 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건 어쨌든 논란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로다주는 베트남계 수상자를 키호이관. 네, 그야말로 완전 무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전혀 보지도 않고 트로피를 받는 모습이고 옆에 있는 팀 로빈스라는 다른 백인 배우와 인사를 나누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 로다주가 저렇게 하는데 지금 상 받을 때 빼고는 키오이관을 전혀 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인종차별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카데미 측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무대 뒤에서는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저 장면 다시 보시면 아직도 아카데미 오스카는 백인들의 잔치구나. 씁쓸한 감정을 지우실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정책인 이슈는 내일 오전 6시 10분부터 재방송이 됩니다. 앞으로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